오늘은 겨울이지만 날씨가 포근한데요. 저는 지금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암사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소나무 숲이 있고요. 아래로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아래쪽에 회암사지와 회암사지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자동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라오면 바로 천보산 자락에 있는 지금 보시는 회암사에 다다르게 됩니다. 현재의 회암사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있었던 대찰로서의 회암사는 아닙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 현재의 지금 보시는 회암사는 아래쪽에 있는 회암사에 딸린 작은 암자나 또는 특정한 승려들이 와서 머무르는 작은 규모의 소속 사찰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정각들이 새롭게 건립돼서 지금은 아주 정연하고 큰 규모의 사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원래의 회암사는 지금은 폐사되고, 바로 지금 보시는 현재의 회암사가 고려와 조선 시대의 대찰이었던 그런 회암사의 법등을 잇는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이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암사는 골짜기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좌우로 능선이 있는데 능선에 아주 유력한 스님들의 부도와 탑비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학대사 탑비와 무학대사 부도가 능선 아래쪽에 이와 같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회암사를 중심으로 동편 능선상에 3명의 아주 유력한 스님들의 부도하고 탑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무학대사,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도와 탑비가 이제 지공선사입니다. 인도 출신으로 원나라 승려였던 지공선사,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소나무 숲 위쪽에 바로 지공선사의 제자였던 고려의 승려 성가왕사 핵은 나홍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스님의 부도하고 탑비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무학, 지공, 성가왕사, 나홍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는 무학대사의 탑비인데요. 보존 상태가 좋은 비가 하나 있고요. 반대편에 파손된 부재가 하나 있습니다. 무학대사는 1327년에 출생을 해서 1405년에 금강산 금장암에서 입적을 한 걸로 이렇게 관련 기록상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79세, 상당히 오래 살았죠. 스님 생활만 61년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작은 파손된 비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무학대사의 탑비를 세울 때 활용된 겁니다. 무학대사가 1405년에 입적을 하니까 1407년에 조선의 태종이, 그러니까 입적한 지 3년 후에 유고를 가져와서 회암사 부두에 안치를 했고, 1410년에 태종이 병계량에게 비문을 천안하고 면행해서 병계량이 비문을 다 완성하니까 1410년 12월에 탑비를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10년 12월에 탑비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이와 같이 탑비가 파손이 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21년 7월에 광주의 유생 이응준이라는 인물이 술사, 그러니까 풍수가죠. 조대진과 함께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에 건립된 지공선사와 무학대사의 부도와 탑비를 헐어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묘를 조성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당시 순조가 경기도 관영의 명에서 다시 1828년 가을에 다시 이 자리에 바로 비를 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남아있는 이 비는 1828년에 건립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1410년에 건립됐는데 파손돼서 현재 비자와 이수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당시 새롭게 건립된 비에도 원래 있었던 비문을 그대로 새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긴 깊이는 깊지 않지만 비교적 마모가 덜 된 상태에서 각자된 글자가 비교적 잘 남아 있죠. 어쨌든 새로 세워진 비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불교사에는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서 부도가
또는 탑비가 파괴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이 재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곳뿐만 아니라 뭐 광양의 옥룡사도 있었고요. 제천의 월광사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죠. 뭐 아픈 변화무쌍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탑비가 있고 그 위쪽에 단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석등, 상석, 부도 독특하게 세 개의 석조물을 나란히 배치를 했죠. 이러한 배치법은 왕릉이나 또는 사대부가 무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배치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님의 사리탑, 부도를 세운 곳도 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왕릉이나 또는 사대부가의 무덤과 유사한 구조를 갖도록 이렇게 세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학대사 부도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학대사는 1427년에 태어나서 1405년에 입적을 했습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금강산 금장암에서 9월 11일 날 입적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07년에 그러니까 입적한 지 3년 후에 유골과 사리를 다시 이곳 회암사로 가져와서 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암사가 바로 무학대사의 어떤 하산소 중심 사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이 석조물의 어떤 치석수법이나 조형기법으로 봤을 때 이 무학대사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에 소속된 장인들이 와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등의 화사석을 통해서 그 뚫린 창, 그 화창이라고 하는데요. 화창을 통해서 멀리 있는 무학대사의 탑신석에 새겨진 용의 문양이죠. 상당히 근엄하면서도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악한 악기들은 접근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또 그런 모습을 띠고 이와 같이 용을 새긴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용은 왕을 상징하는데 왕을 상징하는 용을 이와 같이 스님의 사리탑에도 새겼다는 것은 이 무학대사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석등의 하대석인데요. 연꽃 문양을 새겼죠. 그리고 그 이외에 두 마리의 사자를 좌우로 배치를 했고 머리에 깃털이 난 걸로 봐서 숫사자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화문이 새겨진 상대석, 그리고 불을 밝히는 화사석, 아주 독특한 기둥 형태, 원형 기둥 형태를 모서리마다 배치했고 그 위에 사각형의 옥계석, 그리고 복발, 보주 받침, 그리고 동그란 형태의 보주를 올린 간단하게 마련된 상륜부를 올린 그런 석등인데요. 이 석등은 조선 초기의 어떤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당시 태조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의 부도를 미리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조선 태조가 1397년에 경기도 백성을 징발해서 미리 당시 왕사였던 무학대사 자초, 그러니까 자초가 바로 자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일반적으로 불린 별칭이고요. 자초는 이 무학대사의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초의 부도를 회암사 북쪽에 건립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적하지 않았는데 미리 부도를 만들게 한 거죠. 당시 좀 어수선한 전국 상황도 있었고 또 사대부가들처럼 미리 가묘 형태로 뭔가를 만들게 해서 남겨두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을, 그러니까 이 부도를 만들었던 인물들이 아마 태조 이성계가 명에서 파견된 석공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석공들은 왕실에 소속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도지만 불교적인 석조물들이지만 왕릉에 있는 왕릉 본분 앞에 있는 상석도 마련되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도의 외곽에 난간을 돌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조선시대 때 왕릉이나 또는 조선의 왕실가에서는 왕실 자제를 낳으면 태실을 만들었는데 그 태실을 모시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조형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석공들이 설계 시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실에 소속된 장인들이 파견돼서 바로 이 회암사의 불교적인 조형물인 무학대사의 부도와 탑비를 건립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탑신석의 조각상들이고 또 옥계석의 모습인데요. 좀 독특하죠. 첨어부를 살짝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에 마루부 끝에 이와 같이 용의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인데요. 아마 수호의 의미를 강하게 반영한 걸로 보이고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옥계석에 이와 같이 마루부에 용두가 올려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석인데요. 상대석에 바로 인동 당초문이 아주 화려하게 새겨졌죠. 아주 조각 기법이 뛰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화문도 연화문 안에 별도의 문양을 추가적으로 새겼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돌이 다듬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대석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대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대석을 팔각으로 만들거나 사각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거의 같은 문양을 각 면에 새기는데 여기에 있는 중대석은 각 면마다 다른 문양을 새겼습니다. 화려한 연화문인데요. 뭐 이래서 보상화문이라고도 하는데 각각 다른 문양을 새겨서 뭔가 색다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하대석에 있는 연화문 그 모서리마다 독특한 동물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호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주 치석 수법이 뛰어나고 또 화려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아주 섬세한 그런 조각 기법을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는 부도가 바로 이 무학대사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학대사는 동사 열전에 의하면 입적을 하자 시호를 줬는데 그 시호가 묘험 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님이 입적하면 시호와 그 다음에 부두를 세워주고 그 부두에 이름을 줍니다. 그걸 탑호 또는 탑명이라고 하는데 이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입적 이후에 묘험 존자 그리고 바로 이 부도 탑의 이름은 그러니까 부두의 이름은 자지홍용 이렇게 탑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도의 명칭을 정확하게 한다면 양주 해암사 묘엄존자 자지홍용탑 이렇게 해야 명확한 명칭이 되겠죠.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걸 간단하게 한다면 뭐 양주 해암사 자지홍용탑 또는 뭐 묘엄존자 이렇게 탑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한다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탑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탑 이름을 활용해서 부도의 명칭을 붙이는 게 맞겠죠. 별칭을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명확하게 한다면 양주 해암사 자지홍용탑 이렇게 해야 이 부도에 대한 명칭을 명확하게 역사성과 현재의 시대성, 그러니까 현재성을 같이 부여한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간략하게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도의 명칭이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부도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시대 이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서 뭐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유력한 승려였고요. 또 태조 이성계가 서둘러서 입적하기 전에 가묘 형태로 부두를 만들어 주었고요. 또 입적 이후에 바로 하산사로 할 수 있는 이곳 회암사로 유골과 사리를 옮겨서 보관했고 또 그의 부도와 석등을 비롯해서 석조물들이 왕릉을 비롯한 왕실 관련 석조물들과 양식적으로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 무학대사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고 또 석조물들을 설계 시공한 사람들이 왕실 소속 장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불교가 억압된 시기였지만 불교와 유교와 불교의 어떤 석조물을 만들 때는 석공들이 서로 왕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